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강신주 철학자의 감정 수업이고요.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48가지나 되는 그런 얼굴을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가지, 두 가지, 5가지 만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48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48가지 감정, 정서라는 걸 말이죠. 스피노자는 48가지로 정했지만 더 세분해서 어떻게 정의를 한다, 구분해서 정의를 한다고 하면 100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48가지로만 분류를 해놨어도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있었지, 내게도 이런 기분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었지, 그때 이랬었는데 하는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존재했던 혹은 존재하는,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 이런 감정들을 딱 이렇게 객체화시켜서 이렇게 분리해서 걔네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감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셔놓은 이 책을 보면 좀 생경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함께할 이 감정, 비루함. 참 삶이 비루하다.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정서가 좀 늘 내재해 있잖아요. 뭔가 좀 돈 앞에서 비굴하고, 많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또 내가 작아지는 그런 생의 비루함. 우리 겪어봤잖아요. 아니, 사실 늘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나를 썩 유쾌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슬프게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눌러져 있는, 저 아래 내면에 깊이 그렇게 밀어놓은 감정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 기조에 깔려있는 그런 감정, 정서 중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강 박사님이 이 비루함이라는 감정을 48가지, 스피노자가 그랬을까요? 그 감정 중에 이 비루함을 첫 번째 감정으로 소개를 하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비루함이 좀 궁금하시겠죠?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노예의식이라고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루함이 우리의 노예의식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감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강신주님은 이 비루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설을 한 권 가져오십니다. 이반 트루게네프, 첫사랑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그 러시아의 트루게네프 있잖아요. 그 트루게네프의 무무라는 소설, 단편 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볼게요.
노예는 사랑을 할 자격이 없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감정인 사랑은 오직 자유인에게만 허락되니까 말이다. 게라심은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다. 그것도 2번이나. 나이 든 여지주는 노예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노예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노예나 다름없었던 농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해야만 한다. 만일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정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비록 벙어리이지만 누구보다도 힘이 장사였던 게라심이 같은 처지에 있던 타티아나에게 연심을 품었을 때 여지주는 위기가 닥친 것을 직감한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지키려는 순간 충직했던 게라심은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게 될 테니까. 이런 노예를 가진 주인 입장에서는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지주가 서둘러 타티아나를 다른 농노에게 시집 보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처음으로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게라심은 슬픔과 당혹감에 젖어들었지만 금방 체념하고 만다. 그래, 농노에게 사랑은 사치일 뿐. 게라심은 이렇게 자조했을 것이다. 여지주의 첫 번째 시도는 멋지게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박한 농노일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하는 불쾌한 느낌을 어떻게 쉽게 잊겠는가. 이렇게 상심에 빠져 있을 때 게라심은 우연히 강가 진흙 펄에 빠져서 버둥거리고 있는 강아지를 구하게 된다. 강아지가 버둥대는 모습에서 농노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일까? 게라심은 불쌍한 강아지를 숙소로 데려와 정성을 다해 기르는 것이다. 타티아나라는 여자를, 그러니까 사랑을 상실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게라심은 강아지에게 무무라는 이름을 붙이며 온갖 애정을 쏟는다. 아마 인간이 아닌 동물을 사랑한다면 여지주도 뭐라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판단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지주는 이번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여지주의 본능적인 주인의식은 위기를 놓치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농노는 감정의 주인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게라심이 방심한 것이다. 아니, 너무나 순진했다. 주인은 노예가 자기만의 감정을 갖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일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타티아나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과는 달리 여지주는 무무를 아예 죽이려고 든다. 농노라는 이유로 타티아나의 운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지주에게 하물며 무무와 같은 말 못하는 짐승을 죽이는 일쯤이야 어찌 삼갈 일이겠는가. 무무를 너무나 아꼈던 게라심은 무무가 여지주의 손에 죽도록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농노의 신분으로 무무를 지켜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 자신이 강아지조차 지켜낼 수 없는 비로한 처지가 바로 노예의 처지군요. 게라심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지주라면 그의 소유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이니까. 마침내 게라심은 본인이 직접 무무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자신을 그렇게도 따르던 무무를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투르게네프의 단편소설 무무, 첫사랑에 수록된 단편이라고 해요. 이 무무에서 가장 서글픈 장면이 이렇게 펼쳐진다. 무무가 좋아했던 음식, 그러니까
고기가 가득 담긴 양배추국에 마른 빵을 부스러뜨려 넣은 음식을 먹이는 게라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게라심은 무무에게 마지막 만찬을 근사하게 차려주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만찬이 끝난 뒤 그는 무무를 배에 태우고 노르저 강 중심부에 이른다. 마침내 게라심은 몸을 쭉 펴고는 어떤 병적인 분노의 표정을 지은 채 자기가 가져온 벽돌을 노끈으로 서둘러 묶고는 올가미를 만들어서 무무의 목에 걸고 무무를 물 위로 들어 올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무를 바라보았다. 무무는 무서워하지 않고 신라의 눈빛으로 게라심을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게라심은 얼굴을 돌리고 나서 실눈을 뜨고는 두 손을 폈다. 게라심은 물에 떨어지면서 무무가 낸 날카로운 비명 소리도 철썩하고 튀어오른 둔탁한 물소리도 다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에게는 가장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것이다. 마치 가장 고요한 어떤 밤이 우리에게는 전혀 고요하지 않을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 게라심은 여지주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지주는 결코 게라심에게 무무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게라심의 행위는 소극적이나마 주체적인 결단, 다시 말해 여지주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비록 적극적으로 무무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게라심은 소극적이나마 여지주가 무무를 죽일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닐까? 무무를 강물 속에 던지는 순간 게라심은 농노로서 가지고 있던 비루함도 함께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철저하게 여지주의 말에 순종하는 존재였다면 여지주의 손에서 무무를 빼앗아 자신의 손으로 무무의 생명을 앗으려는 결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침내 게라심은 자신을 지배하던 그 비루함을 극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피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비루함 그것은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해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이다. 라고 에티카 윤리학에서 스피노자가 비루함을 정의합니다. 슬픔은 어떤 타자가 나의 삶의 의지를 꺾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여지주가 주인으로서의 삶을 부정할 때 게라심이 느꼈던 것도 바로 이 슬픔이다. 무언의 메시지인 거죠. 노예 주제에 무슨 사랑을, 노예 주제에 무슨 애완견을, 이 모든 거를 자기 소유니까, 노예는 지주의 소예였을 당시니까 참 이 여지주가 나의 사랑을 부정하고 또 동물에 대한 나의 그 애정을 부정하고 참 슬픔의 시대였네요. 그때는. 지금은 아닐까요? 정말 그러신가요? 아닐걸요? 이런 말을 강신주 박사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의 비루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깊은 비루함은 어디에서 연유합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 이런 슬픔이 반복되면 누구나 비루함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게라심은 자신이 사랑하는 무무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말일 것이다.
게라심의 행위는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던 능동적인 결단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타티아나를 빼앗겼을 때는 철저하게 수능적이기만 했던 모습과는 달리 게라심의 마음은 조금씩 피로함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비록 개일지라도 무무에 대한 그 애정이 그를 조금씩 주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더 그랬겠군요. 타티아나라는 여인을 사랑했을 때보다는 자기가 개라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무무라는 강아지를 기르면서 어쩌면 그 주인의 입장, 이 농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주인의 입장에 이 게라심도 살짝 서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놓인 처지가 이 개의 처지와 같구나, 이 강아지의 처지와 같구나 하는 자각이 무의식 쪽에서 생긴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 무무에 대한 애정이 그를 조금씩 주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 아닐까?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감정은 우리에게 항상 조용히, 그렇지만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의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당신의 사랑이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할 때 자기는 그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그 당신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당신을 당신답게 하지 않으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주인인 척 행세하려고 하는 그 모든 체제와 관계, 교육,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않는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강신주 박사님이 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튼 강 박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타티아나이든 무무이든 간에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게라심은 계속 여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농노로서만 삶을 영위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빼앗기자 게라심의 심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도 지킬 수 없다는 진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무무를 죽인 뒤 게라심이 여지주로부터 도망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다. 피로함에 젖어 자신의 신세를 체념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결단이다. 노예가 도망을 가는군요. 투르게네프는 여지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게라심이 이후로는 절대로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심지어 여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자기 집에서 한 마리의 개도 기르지 않았다라고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트라우마로 독해하지는 말자.
게라심은 결심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자신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진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아니, 이렇게 해석해야만 한다. 슬픈 무무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네. 이 짧은 단편 무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느껴지셨을까 모르겠어요. 이 투르게네프에 대해서 강 박사님이 설명한 그 소개글을 좀 읽어보죠. 투르게네프는 베를린 대학으로 유학 갔을 때 셀링, 헤겔 그리고 독일 문학에 매료되었다. 관료 생활을 접고 작가의 길을 택하고 나서는 나머지 인생을 유럽, 특히 파리에서 지내면서 주로 휴머니즘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소설들을 썼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죽음의 공포보다도 강하다. 우리는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인생을 버텨나가며 전진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저는 사실 조금 거부감도 들었거든요. 이 책 전반에서, 감정 수업이라는 책 전반에서 주로 사용하고 계신, 이 감정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계신 그 소재의 소설들이 다루는 테마가 거의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너무 천착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 박사님의 많은 그런 영상들을 보아도, 동영상들을, 강연들을 보아도 굉장히 이 사랑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감정을 살려야 되는 것도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라고 짓누르는 우리의 이 체제와 어떤 우리가 받아온 교육들, 또 우리가 이런 감정 갖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그런 수많은 관계들, 그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우리가 우리를 되찾기 위해 감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이런 책까지 또 내시면서 우리에게 그래야 한다고 역설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강도로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나는 이성 간의 사랑을 특히나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셔서 사실 조금 반감도 있었는데, 너무 이 남녀 구분 그런 것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오해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제가 무지해서 그런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프리카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걷는다고, 스스로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두 발로,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서지 못하잖아요. 좀 이렇게 10달 동안 엄마 배에 있다가 나왔어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서 그 케어가 필요하죠. 그 케어가 어떤 사람은 좀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 기간이 짧기가 쉽죠. 본의 아니게 굉장히 짧기가 쉽고, 삶이 여유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기간이 길 거예요. 근데 또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만은 볼 수도 없는 게, 그 긴 기간만큼 그 체제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 체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가면서만이 진정한 자아로 우뚝 서는 그런 게 될 텐데, 그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경제적인 물질적인 삶의 그 베이스라인은 높았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독립적인 정신의 출발점은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왜 남녀 간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들이 보느냐 하면, 그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그 자신이 속한 그 집단, 속한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랑과 함께 하기 위해 기존에 자기가 속해 있던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하려는 자유의지가 처음으로 강력하게 발현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는 게 인간을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실행하에 옮기는 그런 생애 최초의 경험이 매우 쉽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대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은 사랑이 이야말로, 그 사랑하는 경험이야말로 본인이 주체로 우뚝 서게 만드는 중요한 결단이고 경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이죠. 많은 철학자, 예술가 이런 생애 주체로 사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던 그런 인문학적인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더라는 거죠. 아하,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려서 때만이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장한 이후,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또 계속 새로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각자의 몫이겠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계속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자각시켜주는 그런 정서라는 것을, 그런 그 계기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런 자각과 주체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one of them으로서 항상 이 나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그 이성간의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것의 새로운 측면, 의미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을 찾아 헤맸나 봐요. 어쨌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 당신이 놓인 비루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계기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인간이면 그런 독립하기 전까지의 그 짧든 길든 기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그 환경이 안락할수록 그 깨고 나오기 어려울 텐데, 자기로 우뚝 서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힘든 가정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런 경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이제 첫사랑을 하고 유년 시절에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그 가족 모습 그런 거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그 지배 생각을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오히려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나, 어떻게 생각하나, 뭘 좋아할까, 그런 상대방의 그 첫사랑에 빠진 사랑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거죠. 이 기존의 체제로부터 독립해서 나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그 태어나서 어디에 태어난 어느 가정에 존재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자유의 경험, 독립의 경험이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그렇게 그 사랑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실제 또 인생에서 사랑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중요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사랑 얘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무무는 존 골즈워디가 19세기 세계 문학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소설이라고 극찬한 작품이며,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제 폐지를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준 소설로도 유명하다. 소설 속 여지주의 실제 모델이 작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한다. 어릴 적부터 자비심 없는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농노제의 불합리함을 느꼈던 트루겐 F는 이 짧은 이야기에서 게라심을 위험 있는 농부로 묘사함으로써 노동과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자, 소설 속 문장으로 좀 들어가 보면, 게라심은 가장 성실한 농노로 알려져 있었다. 놀라운 힘을 가진 게라심은 4사람 분의 일을 거뜬히 해냈다. 게라심은 모든 일을 손쉽게 해치웠다. 쟁기질을 하면서 커다란 손바닥으로 쟁기를 잡고 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탄력 있는 흙을 갈아엎을 때나, 성 베드로 축제 즈음에 어린 자작나무도 뿌리째 날려버릴 만큼 힘차게 큰 낫을 휘두를 때나, 민첩하고 끊임없이 2미터가 넘는 도리깨질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언제나 말이 없는 게라심의 모습은 지칠 줄 모르는 그의 노동에 장엄한 위엄을 부여했다. 게라심은 훌륭한 농부였다. 그의 불행만 아니었다면 어떤 여자든 흔쾌히 그에게 시집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주인이 바로 이 게라심을 모스크바로 데려와서 그에게 장화를 사주고 여름용 카프탄과 겨울용 모피웨트를 쥐어주고 그의 손에 빗자루와 삽을 쥐어주고는 그를 마당쇠로 만들었다. 자, 마지막으로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입니다. 네, 우리 강 박사님의 어드바이스 한번 들어보아요. 좋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보다 우리 삶에 더 치명적인 것도 없다. 스스로 비하하니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라는 감정은 강한 자존감 없이는 쉽게 지킬 수 있는 욕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로한 삶은 결코 살만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로함의 감정 혹은 그런 정도를 강하게 따르도록 그런 비로함의 감정을 강하게 띠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는 대부분 유년 시절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스피노자가 비로함을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해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여기서 우린 슬픔에 주목해야 한다. 어린 시절 부모가 칭찬보다는 비난과 험담을 일삼았다면
우리는 성장에서도 항상 슬픔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다른 부모를 만났다면 충분히 칭찬받고도 남은 일을 했는데도 자신의 부모는 매정하게 그것을 폄하하곤 했다면 말이다. 공부는 잘해서 뭐하니? 인간이 되어야지. 너는 엄마를 닮아서 구제불능이야. 피가 어디 가겠니? 이런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잘해도 비난을 받는다면 누구나 자신의 행위를,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저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슬픔의 정조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유년 시절에 만들어진 슬픔이 하나의 습관처럼 내면화될 때 우리는 자신을 항상 비하하는 감정, 즉 비루함에 젖어들게 된다. 습관화된 슬픔 혹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슬픔, 그것이 비루함이라는 감정의 실체다. 그만큼 비루함은 벗어던지기 힘든 감정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애정과 칭찬이 있다면 비루함도 조금씩 사라질 수는 있다. 자신을 쉽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오랜 시절 만들어진 습관화된 슬픔을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치유해 줄 사람, 즉 봄 햇살이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을 녹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루함이라는 고질적인 슬픔을 천천히 치유해 줄 사람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만이 비루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이니까. 네, 사랑하십시오. 비루함에서 탈출하기 위해, 비루함으로부터 극복하시기 위해 사랑하십시오. 이성과 하는 사랑도 분명 효과적일 것 같고요. 스스로 본인과 하는 사랑, 그것 또한 동일한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당신의 필요함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필요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당신을 폄하하게 만드나요? 무엇이 당신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는가요? 한번 그런 상태로부터 탈출할 계획을 세워보시지 않으려나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주 롱텀, 아주 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하시고 본인과 사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길었습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토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